대한민국의 밤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수십억 원 호가의 아파트 단지들은 밤새 불을 밝히고 도심의 도로는 늦은 시각까지 고급 승용차들로 붐빕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는 여전히 대기줄이 늘어서 있고 인기 있는 오마카세 식당은 예약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번영의 화려한 조명 뒤편, 그 그림자 속에는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차가운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5,900조 원이라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계신용 잔액이 1,900조 원에 육박했고,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 부채와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산하면 그 규모는 실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성적표이자 시한폭탄의 뇌관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기이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빚도 능력이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더 비싸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낸 달콤한 유동성은 자산 시장을 끝없이 밀어올렸고,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주식을 샀습니다.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채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훈장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파티는 끝났습니다.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돈의 값이 비싸지는 시대가 도래했고, 빚위 쌓아 올린 견고해 보이던 성벽 곳곳에서는 찌쩍쩍 갈라지는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등락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이라는 허리가 끊어지고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민스키 모멘트를 경고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쌓아올린 호황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산 가치 폭락과 함께 순식간에 붕괴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낭떠러지 끝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고 탄식하고, 정책 당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애써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10년간 흥청망청 써버린 시간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막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조금씩 생활비를 갉아먹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전 해안가에 물이 빠져나가는 전조 현상일 뿐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방만한 기업의 부채에서 시작되었다면, 다가올 위기는 바로 가계, 즉 우리들의 안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빚 권하는 사회가 맞이할 필연적인 결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당신을 위한 생존 기록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부한 명제가 경제 위기 앞에서만큼은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년 1,900조 원의 청구서를 받아든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0년대 초반 화려했던 버블의 정점에서 추락한 일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업과 가게는 빚을 내어 부동산 사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자산 가치는 폭락했고,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막대한 부채뿐이었습니다. 리차드 쿠 노무라 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정의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은 소비와 투자를 멈추고 오로지 빚을 갚는데 소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2008년 미국을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한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주고, 그 부채를 기초로 파생상품을 만들어 팔아치운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셧다운시켰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를 수습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가계의 파산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일시에 털어내고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고통을 유예하며
부채를 천천히 녹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성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수 시장도 미국처럼 거대하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국유화와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머뭇거릴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사는 과도한 부채 위의 번영이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거품이 꺼질 때 큰 비극을 맞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또 다른 치명적 뇌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인 1,900조 원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실질로 보면 전세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빌린 무이자 사채입니다. 이를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3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상승기에는 적은 자본으로 집을 사는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나 하락기에는 역전세난으로 세입자까지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전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때 그 폭발력은 정부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산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빚을 갚아 나가야 할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소득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빚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라는 삼중고가 겹친 수축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나랏빚과 가계빚은 그대로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떠넘기는 행위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 역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부족해 위기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흔들리면 가계 전체의 재무 건전성이 위협받고 노후 자산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노예의 악몽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19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부채 총량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응축한 결정체입니다. 부채로 지탱해온 모래성은 지금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습니다.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 앞에는 진퇴양난이라는 단어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의 고차방 정식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금리, 환율, 가계부채의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경기 침체를 막으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급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과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결국 국내 물가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압박합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은 한국에게 중력과도 같습니다. 미국이 더 높게,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면 한국의 통화 주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최대치로 벌어진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파산과 PF 부실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환율 시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가난해지는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모순의 연속입니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다시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고 DSR 규제 완화 논의가 오가는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통제로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경기를 떠받치려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경제의 비효율성을 키우는 좀비 경제로의 진입 위험도 큽니다.
부실한 기업과 무리한 가게가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면 혁신 기업의 성장은 막힙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통제를 맞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인가? 정부가 말하는 연착륙이 과연 가능한가? 그 대책들이 1900조 원의 빚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폭탄 돌리기를 조금 늦추는 것뿐일까? 정책의 딜레마 속에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